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이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적인 요인을 워낙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서 고용 시장을 살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지표를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PPI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었죠.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거래소 시장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 특히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HBM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96% 오름세고요. 2,57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부분 상당히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요. 최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기조로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2차 전지 투심 굉장히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오늘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회장의 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5.79% 상승하면서 89,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6.7% 상승하면서 177,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 쪽 분위기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코스닥 시장 흐름 짚어주시죠. 네, 자 코스닥 쪽도 오늘 역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기는 한데 수급이 좀 불안한데요. 자 지난 2일부터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 개인의 매수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넘게 상승하면서 762선을 지나가고는 있는데 수급이 좀 꼬인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이번 주 내내 계속 가시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잘 가고 있는 섹터 역시 앞서 정지은 앵커가 얘기한 대로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주 시가총액의 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불기둥을 뽑으면서 모처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밖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부동산 대책 관련 수혜주 그리고 전선 변압기 종목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한 주 내내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 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잘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의 핫한 이슈 정리해보고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볼까요? 2차 전지주 투심 회복인 건지 반짝 반등인 건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 대왕고래 테마주 보유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를 투자 아이디어로 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2차 전지 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처럼만의 상승세인데요. 사실 2차 전지 쪽은 그동안 이 보유자 영역에서 많이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워낙 업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요. 손이 가지 선뜻 나가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근데 슬슬 매수해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2차 전지주가 강세가 나왔던 원인이 실적 때문에 잘 갔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것 때문에 잘 올랐을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 제가 해석하기로는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고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겠지만 절대적 평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손실 부분들이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보았었다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최근에 이제 화재가 한번 났었죠. 인천 네. 서구의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에 탑재됐던 배터리가 중국의 파라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 건데 이 회사의 이제 배터리가 화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그동안 어떤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 2차 전지주들이 좀 이렇게 들썩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재밌는 사실은 이 파라시스의 시총만 하더라도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 시총 10위권 밖에 있는 2차 전지 기업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너무도 작은 중소형 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총 자체만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렇게 뭐 엄청 큰 차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업을 그러면 벤츠는 왜 선택을 했으며 이번에 화재가 난 배터리가 과연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화재가 난 배터리는 이제 조사 결과 NCM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3원계 배터리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3원계 배터리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던 많은 배터리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가 발생을 했죠. 네. 만약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되고 경기가 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이런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플랫폼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결제를 이전처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전에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빨리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캐즘이 나왔던 거는 그동안의 가격적 부담도 있는데 지금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인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리튬 배터리를 채택한다든지 혹은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지 수율 문제도 여러 가지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안전성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지 가격만 싸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캐즘에 조금 더 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3원계 배터리를 쓰는 기업들은 생각만큼 주가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고체 쪽이 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겠죠. 네. 그간의 어떤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서 안정성 부분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에서 전고체가 좀 부각이 된 거고요. 네. 대신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적 메리트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7월 26일 날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돌파한 이래로부터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자체에 대한 메리트는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이 캐즘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중단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매매 영역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은 맞다. 하지만 업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게 장기 투자로 볼 것이냐 이것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붙는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해 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요. 최근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제 주가가 빠질 때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뭐 안 좋은 뉴스가 될 거다라고 갖다 붙이더니 오늘은 또 오르니까 이게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 대한 뭐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색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의 시각은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작년에 우리 건설사들이 어떤 뭐
철근이 빠져 있다더라, 뭐 순살 아파트다 이런 타이틀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뭐부터 했습니까? 혹시 우리 아파트 문제 있지 않나? 이거부터 찾아보기 시작을 네. 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이 건설사들을 빼고라도 다른 주택 사업을 뭐 영위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건설사들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 뭐 어제는 맞다고 했다가 오늘은 틀렸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네. 지금 화두가 된 부분들은 일단 중국의 배터리 사업이 어떤 안전성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 중국의 파라시스 이 기업이 2011년도에도 이 3원기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던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이 벤츠는 이 파라시스와의 합작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유럽의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벤츠라는 기업이 왜 중국 배터리 기업을 선택했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한 가지로 일단 지분율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지분 중에서도 최대 주주 중에서는 이제 중국인 대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계 인사들이 어떤 지분을 확충을 하게 되면서 중국 사업에 대한 배터리 합작 부분들을 권유를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시장이 많이 빠지냐? 빠지긴 많이 빠졌죠. 더 큰 네. 문제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반등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반등 모멘텀이 나오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코프로 같이 이제 어떤 자재 쪽, 그러니까 리튬이라든가 이 가격 부분들을 좀 커플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가 바닥이라고 확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중국의 액화탄산이 지금 2년 전에 비했을 때 가격이 거의 80% 가까이가 지금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사업을 영위를 할수록 지금 당장에서 주가가 쉽게 회복하기는 좀 어렵겠죠. 다만 우리가 이 제품의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광물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다시 한번 촉발될 수 있고 안정화된다는 부분에 사업의 네. 활성화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 테마를 주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삼성 SDI를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다 장기 투자로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SDI 같은 기업들은 이제 유럽 내에서의 포지션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SDI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조정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조정이 됐었고, 특히 이제 삼성 SDI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전고체 테마에 대해서 선두주자는 맞지만 네. 상용화 시점이 2027년까지 조금 지연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주가가 탄력을 얻으려면은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회복이 돼야 되고 경기가 침체가 아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체 내지는 조금 안정화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됐을 때 다시 네. 한번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SDI가 사실 2차 전지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무리하게 지금 포지션을 강하게 담을 때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만약에 이 SDI를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장기 계좌에서 뭐 월 적립식이라든가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방식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고체 쪽이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내에서 삼성 SDI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대왕고래 테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잠잠했다가 어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되실 거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테마주의 경향상 네. 이제 뉴스나 어떤 호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반응을 하고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양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로드맵이 나온 것처럼 양산 시점이 이제 2027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추라든가 어떤 매장량 확보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테마가 일단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들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6월 20일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일본과 한국이 공동 개발 수역으로 결정을 해놨던 이 7광구 지역에 대해서의 한국이 조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 개발에 대해서의 의견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즉 2025년 원래는 만료일이 2028년 6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이 만료일 3년 전부터는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지금 대륙붕법이 과거에 이제 한일 공동수역을 개발을 설정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각 국가들로부터 연한을 이제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때는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7광구 내에서의 권역이 조금 더 넓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바뀐 법안을 좀 적용을 해본 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동개발수역에서 사실상 이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미만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래서 일설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석유가 나온다라는 거는 일본에게 7광구 지역을 알짜로 넘겨주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2025년에 이제 지질 탐사 조사가 되는 계획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대왕고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들쑥날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러면 석유 매장량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테마가 또 빠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지금 이제 주작과 홍게, 방어 여기에 있는 시추공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제주 남단 쪽에 있는 이 지역이 훨씬 더 면적도 크고 추산 매장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석유 매장이 확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왕고래 테마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던 포인트가 아직 실체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기대감만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진행 상황을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일단 이제 정부에서 매년 연간 이제 1,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시추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나왔고요. 계획이 지금 5년 계획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자금 투여, 그러니까 시추를 위한 자금 투여는 2025년도부터 30년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재 이제 가스공사에서는 이번에 이제 물리 검증을 위한 이제 용역을 체결을 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어떤 탐사 단계들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적용을 해보겠죠. 그래서 실제 이 어떤 지질대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지반층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 구조물들을 이제 찾기 위한 과정까지가 있었더라면은 이번 이제 물리 검증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어떤 최소 매장량과 최대 매장량에 대한 버퍼를 어느 정도 추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일만 지역 일대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은 약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35억 배럴 이상은 채굴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확률이 90% 이상이었고요. 오히려 이제 최대 매장량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140억 배럴을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위 확률이 되는 이제 50%를 초과하는 매장량은 약 72억 배럴인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럼 이제 세계 시추공 중에서 어디를 먼저 시작할 거냐라고 봤을 때 약간 이제 홍게나 주작 쪽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오히려 과거에 울산 앞바다에 있던 동해 가스전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네. 방어 같은 게 좀 남단에 있고요. 그래서 이미 동해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추가 중단이 돼 있죠. 가스가 이미 채굴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상 매장 가능성이 있다. 이 일대에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목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분산을 시켜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왕고래 관련주 중에서 혹시 보고 계신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단연 SOE를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샤인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준공식을 시작을 했는데 샤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이제 정유 화학 설비를 이제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 뒷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에 여기
덕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온산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한번 나다 보니까 이 SOL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생산 캐파에 대한 이제 확충이 굉장히 절박했었는데 네. 이번에 아람코에서도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SOL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만일 영일만 앞바다에 이렇게 석유가 이제 발견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람코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경쟁 입찰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채굴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광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산통부에 조광료를 내게 되는데 지금 조광료도 마찬가지로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안에서는 좀 더 인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걸 조강 이후에 현지 기업으로 조달하는 법안으로 가게 된다라고까지 확장이 된다면 그러면 국내 이제 석유 사업들 그리고 이제 뭐 정유 사업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결국 국내 인프라를 두고 있는 이 SOL 그러니까 아람코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 이 수혜주가 어떤 건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남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건설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동산 정책은 시장 반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일례로 어떤 이제 투자나 투기가 너무 과열되면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이 실수요를 맞추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는 뭐 이제 투기 과열지구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된 곳들은 가격이 더 폭등하게 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여기는 투자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더 빠르게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린벨트를 해제를 함으로써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장 논리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실제 서울 외곽 지역에서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을 때 그럼 강남권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강남권역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집값의 수요를 잡는다라기보다는 건설주들의 어떤 먹거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주택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솟고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천정거지로 솟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지금 거래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지방이나 시외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주택 가격이 계속 몇 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이제 만일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값의 안정화에 대한 어떤 발걸음의 논리는 좋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적용되기에는 현재 건설사들도 굉장히 지금 분양 문제로 인해서 되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완공되거나 착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양가가 좀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공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장의 가격 대비했을 때 분양가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건설사들에게도 일시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생각을 확장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네. 기업들을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 토지가 많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매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린벨트를 뭐 우리가 옛날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누구 믿고 땅 유명한 사람 말 믿고 땅 산데 거기가 그린벨트여서 뭐 30년 40년 묶여 있었다 네. 이런 얘기들도 농담 삼아 나오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30년을 정말 기다린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부동산이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가능성은 커지겠죠. 그런데 뭐 삼성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인가요? 사업을 옮겼던 이제 재작년인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옮겼었죠. 근데 네. 이때 옮길 때 지금이 부동산이 고점이기 때문에 이 삼성 사업을 매각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사업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산지가 또 굉장히 많은 기업이 또 있어요. 성창 기업 지주라고 해서 네. 이 기업은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수치는 부산으로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임야와 토지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 기업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기업은 이제 목재를 키워서 이제 매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삼림지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도시권하고는 또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 뭐 강남권에 부동산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커진다. 이거는 뭐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뭐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장부가는 올라간 건 맞지만 네. 이 기업이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빨리 팔고 다른 거 사고 또 몇 달 뒤에 또 사오고 옮기고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어떤 거로 보고 계세요? 사실 건설주들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호재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순살 자위 사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현재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 정지를 맞았던 건설사들이 지금 집행정지로 겨우 지금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실적이 안정적인 실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처럼 이제 주택사업단지가 계속 이제 주택단지가 계속 이렇게 조성이 되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동나비엔 이런 이제 내비 설부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좀 경동나비엔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경동나비엔 하면은 사실 보일러 매출로만 인식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워낙 우리나라의 광고를 뭐 보일러 광고를 많이 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실제 해외에서는 우리가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집안 내 환기 시스템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제 석탄 공장 증설 관련해서 사실 이제 공시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과징금을 800만 원을 맞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회사가 동력할 수 있는 자본의 23%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 석탄 공장의 증설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해외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경동나비엔 이제는 보일러뿐만 아니라 일반 가전 쪽까지도 이제 네. 제품 대여 매출들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SK그룹으로부터 이제 자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 매출이 좀 확대가 확 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경동나비엔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금리가 높은 시장 속에서 오히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뉴딜 즉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인프라, 주택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네. 특히나 이제 미국향 매출, 북미 지역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경동나비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신다라고 본다면 경동나비엔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의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김덕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월척 종목을 낚아보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I인가? 이거 MBTI 얘기인가요? 아니 이거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뭐 성인이 이제 좀 뭐 성인이 뭐 이쁜 여성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잘생긴 남성을 본다든지 하면은 저게 이제 아이들 보면 쟤 아이인가? 성인인가 막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쟤 아이 같은데 성인 같은데 이걸 경상도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아이다. 저거 온라인 듯.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얼라거든요. 경상도식 야 저거 온라인 듯? 온라다 저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왠지 종목명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듯이 아니고 얼라인드. 네, 뭐 그거 비슷한 거죠, 뭐 어쨌든. 그냥 이제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이제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얼라인드라는 기업은 예. 제가 어제부터도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를 많이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했다가 이게 막 일주일 만에 진짜 너무 달라졌어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막 이제 막 그 미국도 말도 안 되게 막 경기 무너지고 실업률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밤이 되니까 이제 뭐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증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오히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 거는 제약 바이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라인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는 얼라인드 제네틱스라고 이 기업이 풀 상호입니다. 상호인데 어쨌든 이게 생명과학 분야예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생명을 다룬다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우리가 엮인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 과학 연구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은 뭐 첨단 연구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진단 장비 아니면 뭐 이제 시약 같은 이런 걸 개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 지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현재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지는 키워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인 얼라인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최근에 이거를 좀 치매 관련되어 있는 수혜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 뒤에 또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치매 관련되는 반사익 모멘텀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분명히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게 24년도에 제약 키워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비만 치료제고 두 번째가 항암, ADC 부분에 있고 세 번째가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 중에 분명히 많이 움직였던 것이 이제 치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움직였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저는 이제 차트론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차트론자가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조만간 진짜 이 코로나가 다시 이거 확산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이미 관련주들이 차트가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섹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섹터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진단 키트 관련돼 있는 관련 수혜주들이 뭐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다 차트가 비슷한 상태에서 나 이제 조금만 너가 수급 받쳐주면 나 쏠 거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치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요즘에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지고 오는 걸 봤을 때는 그만큼 이 알츠하이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조만간 이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테마가 또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다음 테마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비만 치료제 다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그냥 금리 인하의 최대 수요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알츠하이머가 조만간 이제 이 시장의 강한 테마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얼라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관련해 가지고 이 치매 발명 원인 규명 이제 이 원인 규명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게 한국뇌연구센터에서 이야기했죠. 한국뇌연구원이 이제 치매 환자의 신경세포 시냅스 손상 원인을 밝혔다는 이제 결과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되고 그럼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혔다는 소식을 이제 연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얼라인드라는 기업이 뭘 했냐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한국뇌연구개발 여기 이제 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 공동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치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엮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초기 치매 발명 원인 규명 자체는 이게 나온 지 그래도 한두 달 된 좀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당장에 치매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뭐 이런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이 얼라인드 종목이 올라갈 거예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들이 이 치매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며칠, 한 3일 전에 나왔던 뉴스는 사실 저는 암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치매라는 게 오히려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시작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이 뉴스가 나오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많이 생길 수가 없었던 게 애초에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이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치매라는 질병이 오기도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고령화 인구가 되다 보니까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치매에 잘못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근데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건 둘째치고 여기 뭐가 부각이 되냐고 하면은 이제 치료 비용이 적어도 몇억 원 이상 깨진다는 거죠. 1년에만 몇 천만 원씩 깨지다 보니까 이 치매 환자로서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가 증가하냐고 하면요. 60대, 70대 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이 백신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백신의 비용이 3천만 원이 넘어가요. 3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가는데도 뭐한다? 사실 이 치매, 알츠하이머에 잘못 걸리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3천만 원조차도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맞으려고 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에 대한 규모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박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일본 쪽으로도 뭐 시판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시장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뉴스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라인드라는 종목은 이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여러분들이 들고 가보실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코로나 진단 키트가 지금 품귀 현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자가 3배 증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뉴스 나온 게 환자가 드디어 9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 키트가 굉장히 많이 이 시판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얼라인드 같은 경우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진단 키트가 가장 무서운 게 무섭죠. 저는 이 코 안에 찌르는데 너무 아파요. 불편한 네, 점. 네. 좀 불편해서 아파요. 무서워요,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과거에 이런 이 얼라인드라는 기업은 타액으로서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다. 침으로. 예. 예. 그러니까 침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찔러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업이 진단 장비, 시약 이런 것들을 개발 생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 키트 관련해서 타액으로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반사액으로도 엮였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섹터 수혜주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얼라인드 역시도 반사익 수혜로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 역시도 무상증자를 과거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무상증자를 진행했다라는 건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죠. 이 무증 물량을 차익을 하기 위해서도 주가는 끌어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라인드라는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자리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무너졌을 때가 오히려 최저 매수 기회가 됐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뭐 기업적인 부분도 좋지만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얼라인드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지금 단기 신저점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과거의 최바닥이 언제였냐고 하면 한 2,800원, 약 3,000원대였습니다. 저 시점이 언제죠, 저 정도가? 이 3,000원대가 이제 완전 코로나 이전이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코로나 때 이 3,000원 아래서 놀았던 이 구간은 코로나 때 증시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이탈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3,000원 아래는 사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라인드라는 종목의 사실 최저점은 3,000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고, 그 3,000원대를 찍어주니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상에서는 사실상 3,500원 정도를 지켜낸 걸 봤을 때 이 3,500원 구간에서의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이제 이 하반 추세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지켜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더 위로 쳐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 이 얼라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제가 목표가를 3,750원 정도로 잡아 놓긴 했지만
오늘 지금 현재 3,500원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충분히 지금 3,750원 아래로서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자, 목표 가격은 현재 뭐 엄청나게 큰 상방까지 노리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차트 자체가 고점대가 7,000원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이후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이제 7,000원대로 좀 잡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지금 3,000원 정도로 진짜 이제 이 코로나 이때 사실 3,000원 전 깨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시장 무너질 때도 딱 3,000원 근방에서 3,015원을 최저점 지었기 때문에 그냥 3,000원 깨면은 그냥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츠하이머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온라인들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매수가는 3,750원을 처음에 제시를 해주셨지만 그보다 좀 더 낮은 3,500원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왜 이렇게 길어요? 잠깐만요. 정녕 그대는 나의 이거 가사잖아요. 노래 가사 그렇죠? 아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이거 볼 때도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아 진짜 이거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아, 그래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보면은 그냥 완전 생각날 겁니다. 이거 왜냐면 좀 많이 불러보신 노래인 것 같은데. 많이 제가 원래 노래를 잘못해서 불러보진 못하고 많이 듣기만 했던 노래예요. 알죠? 부르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노래는 또 다르잖아요. 아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가사 보시자마자 이 노래 제목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정말 핫했던 노래죠. 그렇죠. 이게 리메이크도 됐고 했다. 어쨌든 가사여가지고 이거 정말 그쵸. 주식으로도 그렇고 아마 다들 짝사랑하는 기분으로 이 종목 사면은 이 기분 느낄 겁니다. 네, 원래는 이거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시는 거 보니까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모나리자. 나의 모나리자 다들 그렇죠, 아실 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나리자라는 종목 자체는 기업 자체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지금 시장에서 왜 올라가야 되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지, 뭐 위생용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 기업이 그래도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경영권 매각이 들어가면서 좀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또 급등했던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뭐 이걸 떠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확산 뭐 이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모나리자라는 종목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키워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 주신 내용 띄워 볼까요? 네, 역시 또 코로나가 나오는군요. 일단 코로나 재유행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뭐 진단 키트, 병원 확진자 이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키트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환자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도 안 되게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뉴스 봤을 때까지만 해도 3배였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봤을 때 확진자가 9배 증가했다라는 거는 진짜 이 증가 추세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은 다시 우리가 또 뭐가 나올 수 있냐고 하면은 정말 이제 그 코로나 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 사업을 정말 많이 했었죠. 바로 마스크. 모든 기업들이 정말 우리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마스크도 그 당시에 배급이라 해야 되나요? 그 뭐 생년월일에 따라 가지고 그 약국 가 가지고 살 수 있었죠. 그렇죠. 구매 제한이 네. 있었어요 그때. 네, 그만큼 진짜 마스크가 과거에 굉장히 풍기했고 특히나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그 진단 키트 이런 거는 한 번 사고 나 확진자구나 끝내면 돼요. 근데 마스크는 내가 솔직히 지금 날씨 보세요. 이런 날씨에 최악입니다. 그냥 내가 땀으로 범벅되기 때문에 하루에 뭐 3장, 4장도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아직까지 이런 게 확정된 건 없지만 이런 증가 추세가 또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다시 한번 마스크 정도는 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그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좀 불편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나리자 같은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라고 했잖아요. 뭐 위생용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스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부 치매 정책 수혜주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그냥 두 가지 정책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책이라는 게 하나는 저출산과 치매다라고 엮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아까 보통 얘기했던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 그 관련되어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엮이는 게 원래 치매 관련 정책 수혜주입니다.
근데 사실 모나리자는 좀 달라요. 네. 왜냐고 하면 이 모나리자가 애초에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 엮인 이유가 아까도 이제 보통 화장지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같이 만드는 위생용품 만드는 기업들이 같이 하는 게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네네. 기저귀이기 때문에 우리 알다시피 기저귀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기저귀처럼 이제 유아용품. 그래서 저희도 얘기했죠.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도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 엮이는 게 유아용품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엮인다 말씀을 드렸고, 이 저출산 관련해서는 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일이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3년이 남았으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이게 계속 잠잠한 거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관련 수혜주들이 슬슬 꿈틀꿈틀거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저희도 말했다시피 이 대통령 선거라는 걸 앞두고 정부 정책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여러분들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 정책 중에서 우리가 사실 그 어떤 인물이 어떤 정책을 내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나왔던 두 가지 정책은 절대 안 바뀐다 했죠. 저출산과 일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출산으로 봤을 때는 이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아기용 기저귀를 만들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치매 관련 테마로 또 엮인 건 뭐냐고 하면요. 성인 기저귀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기저귀. 그래서 사실 이 모나리자라는 종목은 치매에 대한 뭐 어떤 이 치매 치료제가 시장에 떠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대통령 선거 이런 거가 나왔을 때 치매에 관련된 있는 정부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부터 언제 움직였냐고 하면요. 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있죠. 그러니까 치매를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라는 거는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치매가 또 이제 다르게, 그러니까 완전히 앞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얘기했던 얼라인드와 이제 이 모나리자가 같은 치매 테마로 엮이지만 완전 다른 결이 된다. 네, 이건 제약 바이오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가져가면 되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치매 관련 수혜주로 엮이는 건 맞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해서 모나리자 자체가 차트가 그냥 뭐 나쁘지도 않아요. 전 늘 얘기하자 차트만 뭐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늘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늘 지켜주던 구간대, 지금 보통의 통상 지켜주는 그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거의 3,000원대를 거의 통상 지켜줬어요. 그래서 3,000원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과거부터 봤을 때 지금 뭐 한다, 이렇게 꼬리를 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꼬리를 달아줬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방 추세 때 돌파한 상태에서 저항 매물 한번 소화가 들어온 자리. 그래서 아까 이 구간대에서 상승이 나왔던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지분 매각, 경영권 매각에 따른 이제 인도네시아의 경영권 매각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빠졌던 거고, 지금 시장이 무너져서 다시 조정을 줬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물량 소화 이후에 재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3,400원, 지금 3,440원이긴 한데 3,400원 아래로 좀 입 벌려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목표 가격은 사실 2배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6,000원이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6,000원 저항대인 목표 가격 보시고 손절 가격은 2,400원 정도로 짧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로나와 치매가 이제 주요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요. 자, 두 종목 모두 코로나와 치매 관련돼 있는 종목이었는데 두 번째로는 모나리자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손절가 2,400원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짧게 일단 이번 주 정말 혼란스러웠잖아요. 이번 주 총평 한번 해주실까요? 총평을 하기에는 시장이 바로 이제 올라가 버려서 예. 뭐 어차피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한꺼번에 존재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좀 반등을 하는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좀 시장 자체 그 어떻게 보면 체력 자체가 좀 건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종목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본업에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하는 업체인지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하락으로 통해서 본업이 흔들린다. 만약에 이제 사업성적인 부분, 실적이 뭐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되레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찬스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뭐 후폭풍은 연말로 갈수록 또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변수들, 뭐 미국에서 정치 관련된 부분도 변수도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결정되어 있는 FOMC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결정은 일단 취소는 하지 못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뭐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다. 이제 FOMC 9월까지는 좀 시장이 급등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을 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놨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시장이 그 변동성은 크지만 그래도 알짜인 기업들을 잘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올 악재가 다 나왔고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들에 눈여겨봐라. 이제 숫자가 증명해주는 기업들에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리포트 열어볼게요. 첫 번째, 그 숫자가 증명하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CS 윈드인데요. 자, 하나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성공적인 단가 협상, 하부 구조물 부문 수익 정상화, 2분기 누적 신규 수주 약 9억 달러, 연간 목표의 60%라고 하고요. 2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1,300억이 넘는데 전년 대비 200% 넘게 올랐습니다. 2분기 AMPC 미국 보조금이 327억 원, 환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최근에 불기둥을 뿜었던 종목입니다. CS 윈드. 자, 일단 풍력 시장 업황부터 짚어 주실까요? 예,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많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래도 요새는 많이 좀 경제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경제력이 높아지고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의 대체 에너지를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조력이라든지 수력 그리고 자동차의 뭐 위에 태양광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대체 에너지로 효과를 좀 높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쪽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똑같은 친환경 정책을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더 버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면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하지만 AI 관련된 IDC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확충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서 대체 에너지가 뭐 줄어든다라기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리포트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하나증권에서 8만 원으로 나왔고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일회성 이슈 감안해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계속 매수를 유지를 했다. 기존 대비해 봤을 때 이게 이제 24년 예상 EPS를
PER 20배로 적용을 해서 2분기 실적 기대치를 상회한 부분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부 구조물 쪽에서 고객사 협상으로 이루어진 계약 관련된 부분이 효과가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겠지만 하부 구조물 관련된 업체를 최근에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반영했었던 계약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대규모 적자에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성장이 되고 있고요. 본질적인 마진도 양호하게 추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 협상 진행 여부에 따라서 여기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 누적 신규 수주가 약 9억 달러 정도로 연간 목표 대비 한 60% 수준으로 달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요. 영업이익이 1,303억을 기록을 했고요. 컨센서스를 당연히 이제 상회를 했고 그리고 매출액도 8,578억으로 전년 대비 역시 106%를 증가를 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 봤을 때 211% 증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에 대한 탄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하부 구조물 관련돼서 신규 인수 효과에 대한 타워 부분의 기여도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반영된 AMPC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AMPC라고 하는 게 미국의 현지에서 배터리나 태양광, 풍력 이런 이제 할 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보조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MPC 미국 보조금이 32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객 관련돼서 배분의 41억이 제외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받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 자체는 과거에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계산을 했다가 이제 이익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환입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하부 구조물에 대한 부분에서 일시적인 이익 개선이 효과가 반영이 된다. 그리고 해상 변전소 마진 훼손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 이게 이제 527억 적자에서 800억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워 부분 관련된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진은 10% 정도 도달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AMPC 관련돼서 이익률이 한 자리 중반 수준이다. 그래서 한 5에서 6% 정도 이익률을 좀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미국 법인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마진과 이 AMPC, 그러니까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 봤을 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은 당분간 걱정 없다. 그리고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돈이 잘 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밝다. 특히나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하부 구조 관련된 업체를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이게 덴마크에 있는 업체인데 이 해상 변전소, 해상 풍력 관련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을 육상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발전소에 여러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가 작년 2023년에 인수를 했는데요. 269억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22년 매출액이 6,500억이 나왔던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싸게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했고 인수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 관련된 동사와의 시너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동사가 이제 대량의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동사는 이제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멘스와 더불어서 지멘스의 22년 지멘스에 이제 3조 8천억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올해부터 해서 30년까지 계속 매년 이제
분할적으로 수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해상풍력 타워 공급 계약 수주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베트남 법인 3월에 증설 완료를 했고요. 36만 톤 관련돼서 육해상 풍력 타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건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이제 전환될 수, 그러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설도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 IRA 법안 통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증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수주가 어느 정도 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못했었던 그 자회사에 대한 실적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상당히 오래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풍력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또 증설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를 보겠습니다. 목표가 8만 원인데 지금 보면 한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자,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예, 8만 원 뭐 22배 정도 수준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 한 6만 2,500원, 6만 3천 원대가 PER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가격이 낮은 건 아닌데 적정한 수준이다. 하지만 목표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얼마만큼 더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주가 흐름으로는 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결국엔 이 뭐 주봉상 보시면 이게 계속 완만하게 5만 원대 유지를 했었던 가격이 이제 뻗어나가는 시점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앞으로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아보면 좋겠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바로 넷마블입니다. 자, 일단 키움증권의 리포트인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목표가가 5만 6천 원이었는데 이걸 달성해서 상향을 한 거고요. 콘솔 게임 플랫폼 역량 강화, 탄력적 영업이익 반등이 긍정적, 그리고 주요 게임 흥행 장기화 가능성. 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 목표가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종가가 이제 69,400원이었는데 오늘은 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게임주 업황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이게 게임주들은 몇 개 좀 얘기를 해드렸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는데 이게 플랫폼의 이용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을 런칭을 해서 이 런칭한 게임을 이제 플랫폼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앱스토어는 애플 쪽에 수수료를 줘야 되고요. 구글 스토어는 구글 쪽에 그 관련된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게임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 자체가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이제 런칭을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인 거고요. PC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글로벌적인 플랫폼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게임사 업체는 이런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동사도 제가 알기로는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렇게 뭐 확 늘어나거나 뭐 이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뭐 결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에 대한 일정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굵직한 게임들을 런칭을 할 때 어떤 시점에서 런칭을 하냐면 결국에 이제 게임 박람회를 통해서 런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3대 게임의 이 박람회라고 하는 게 E3와 게임스컴 그리고 도쿄 게임쇼라고 하는 게임쇼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국내 쪽에는 지스타라고 해서 하반기에 거의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벤트 쪽의 부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어떤 도쿄 게임쇼나 이런 게임쇼에 대한 부분에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가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리포트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리포트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64,000원 매수 유지 이제 결국엔 이제 중립적인 거를 얘기를 했고요. 예.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켓 퍼폼이라고 이 제시를 한 부분인 것 같고 제목은 그렇습니다. 지속성과 전략이 관건이다. 그래서 이 목표가를 기존에 56,000원에서 64,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미 어제 부분으로 이제 달성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 목표가를 올렸을 때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배주주 순이익과 더불어서 2,448억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PER 22.5배를 기록한 부분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 콘솔 플랫폼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 전제화된다라는 조건 하에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관점 차이라고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이 모바일 게임이 기본적으로 인게임 과금 관련된 부분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 정액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팔아서 그런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매출 지속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탄력적인 영업이익을 이루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메인 시장에서 자리 잡을 콘솔 게임에 대한 경쟁력 관련된 선결 판도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게임들이 이제 콘솔로 나왔을 때 경쟁력을 얼마만큼 갖춰야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쓴 것 같고요. 최근 주요 게임에 대한 실적을 보면 24일 일평균 기준으로 나 혼자 레벨업이 16억 7천만 원, 그리고 아싸 연대기가 3억 4천만 원, 그리고 레이븐2가 5억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 일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역시 나 혼자 레벨업이 8억 4천, 그리고 그 아스날 연대기가 1억 6천, 그리고 레이븐2가 2억 7천으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했다. 그래서 근데 동사 게임들이 다 PC나 모바일 쪽에 치중이 된다. 그런 일에서 이 관련된 업체에 대한 그 게임들이 잘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추정치에 합당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주기가 짧아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시를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력 게임 신작인 이제 7개의 대제의 오리진이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내년 3분기에 출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일평균 15억 정도, 그래서 25년 일평균 매출 13억 1천만 원을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작에 대한 게임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콘솔이나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게임들이 얼마나 나오고 경쟁력을 얼마나 쌓아놓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PC 게임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저번에 팀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PC 게임이 주라면 또 해외는 콘솔 게임 이쪽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넷마블이 이쪽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그래도 뭐 넷마블은 올해 하반기까지 줄줄이 게임을 런칭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7개의 대제 키우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 리본 뭐 이런 게임들을 줄줄이 런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이제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CJ에는 블록 딜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최근에 2,500억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넷마블이 어제였나요? 그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장 초반 시작했을 때는 72,00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재료 소멸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부터 좀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갑자기 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출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거의 이 가격대 목표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팔고 보자라는 그 의미의 매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본업에 대한 뭐 이게 본업을 훼손하느냐라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을 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는 한 7만 원 정도 기술적인 목표가를 두면서 이게 이 회사가 얼마만큼 콘솔이나 다른 쪽에 대해서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뭐 만들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갖추는지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여준 실적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과도한 급락세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주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손창현 팀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9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수현 네이버 대표가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라인 야후 이슈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였음이 좀 더 명확화됐다며 라인 야후 지분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자사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건물 밖으로 나와 교통정보와 연계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주행 실증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전 조종사 노조와 기본급, 비행수당을 각각 3%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한 4,940억 원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강릉에서 제진간 철도건설 사업에 제809 노반신설 기타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담당해온 설인 상사가 9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을 KG트레이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올해 2분기 신약 성장세에 힘입어 매출 3,255억 원, 영업이익 496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현지 시간 7일에서 8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글렌홈 장관을 만나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등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왕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대성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천연가스를 지금 왜 관심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빠진 게 어느 수준이냐라고 한다면은 정말 역사적인 최저점이에요. 30년 동안에 항상 저가 찍고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가 지금 현재 근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빠졌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평화협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천연가스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부터 갑자기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인플레이션 이슈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최고점을 찍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끊겠다라든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1월에 평화협정할까? 아니면은 우리 조금 서로 마음 좀 열어놓고 대화 좀 할까?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을 주고 끝낸다면 아쉬울 거 없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땅을 못 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그냥 주고 끝내자라는 의견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천연가스가 저가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천연가스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그러고 있냐? 저가를 찍은 이후에 최근에 이 허리케인이 미국에서 열심히 불고 있습니다. 흔히 베릴이고 그 뒤따라서 허리케인 대비가 가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그 허리케인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예, 멕시코만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릴과 대비가 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요. 멕시코만에는 제가 세일가스와 세일 오일을 캐는 이 시설들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허리케인 여행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완전 저점을 찍었고 이제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관련 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이란,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천연가스가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방 좀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1,600원입니다. 1,600원에 매수를 하시면 좀 안정적인 가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일단은 전 고점 매물대 라인 11,7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상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600원 라인대 지키면서 이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긍정적인 반등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에너지의 투자 포인트들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지난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최고가 기준 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추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사실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가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최근에 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독 재건 쪽에 수급이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이 9월에 있는 이 대선 토론 이전에 지지율이 한 번 더 바뀌거나 한 번 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지지율은 박빙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정책을 강하게 언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수익이 난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정리도 중요하지만 저가 부분이 다시 왔을 때, 저렇게 말하면 7,5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500원 이하에서 재매수해봐도 되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앞서서 소개해주신 종목에 대해서는 이 천연가스 가격의 반등과 함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2위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을 관심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핵심 바이오 3선으로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바이오계의 이제 그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업사이드 요인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자 관심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제 그 알테오젠의 주가가 좀 올라갔던 이유는 머크의 키트루다 SC 품목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고요. 뭐 변경된 계약 내용은 이제 총 마일스톤 1.4조 원 플러스 상용화 로얄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상용화 로열티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5%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키트루다 SC 2028년도 한 매출 한 40조 정도 예상하는데요. 자, SC로 이제 전환 변경을 50% 정도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로슈가 티스턴 트릭 SC를 영국에 출시하고 나서 1분기 만에 18% 전환을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028년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80%까지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로열티 수입만 알테오젠이 1조 6천 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한 15조 정도면 그렇게 이제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IRA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리지널 제약을 보유하고 있는 이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특허 연장을 위해서 SC 제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바이오시밀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차별화를 위해서 약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 SC 제형의 플랫폼 기술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알테오전의 기술력은 좀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대 회사인 산도스와 시밀러 SC 계약을 확대하는 결정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 단일 품목에 대해서 2천억 정도 수준의 기술 계약을 좀 맺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해제하고 다수의 제품으로 하는 로열티 계약을 좀 체결한 상황이고, 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이제 머크와 맺었던 계약의 한 4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올 23일이죠. 9월 23일 머크의 키트루다 SC 임상 3상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임상에 당연히 성공할 확률 거의 이제 100%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관련 내용들이 눈으로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의 블록버스터급 첫 제품이기 때문에 관련 레퍼런스를 가지고 또 다른 빅파마들의 애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들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면 충분히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DC, SC 애로 관련된 내용인데요. ADC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다수의 이제 빅파마들이 가장 큰 자금을 투입해서 가장 많은 바이오테크 인수가 좀 나와주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빅파마들이 M&A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은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ADC와 SC를 결합했을 때 이 유용성과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애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기술 이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좀 추가 레벨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관련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알테오젠의 이제 월봉상의 모습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독점 계약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12만 5천 원 박스권 돌파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선을 터치하고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 내에서 대장주의 흐름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현재 가격대부터 한 25만 원 라인 때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20만 원 좀 잡아드리는데, 터치했다고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관련 이슈나 시장 내용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40만 원 드리는데 저는 이제 50만 원 이상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중기 매력주에 해당된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테오젠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SC제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 20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정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만주들의 질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주 안에서 블루엠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매출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들 업체들이 이제 국내에 관련된 이제 출시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뭐 기존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삭센다, 그다음에 위고비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고, 최근에는 일라이릴리의 이제 마운자로도 식약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군들이 아마 올 하반기 이후에는 뭐 국내에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유통회사인데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를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위고비의 국내 판매가 될 경우에는 뭐 그거와 관련된 이제 유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에 올해 말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런 특허 만료에 따라서 여러 회사가 지금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삭센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됐고 올해 말 정도에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노바티스의 국내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삭센다의 출시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삭센다의 유통을 맡고 있는 블루엠텍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기자재 업체인 성광밴드인데요. 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왕고래 테마로도 지금 엮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수급 자체가 조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난 하락장 속에서도 조선 3사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를 견조하게 방어해주는 모습들이 나왔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선 쪽이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기자재 쪽으로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태광이라든지 혹은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같이 기자재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성광밴드가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던 것은
것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분기 실적을 딛고 하반기에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앞으로 조선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특히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기자재들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장 후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한 수준이 15,000원 위에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항상 15,000 라인대를 강하게 탈출하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었지만 15,000원 이상 위에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 자. 저희가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다 듣잖아요. 어제 출연하신 분께서 자기는 이제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단을 더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둘 다 보면 안 될까요? 아, 둘 다 좋다. 네. 굳이 고를 필요는 없다. 우선 이제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선주들은 바닥권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점.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미포 혹은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달렸던 모습들 52주 신고가 달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기자재 쪽에서 기회를 잡아보자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긴 하나 네. 실제로 현재 조선주들이 수주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쪽은 조선주입니다.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조선주들 1%, 2%, 3%가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루하루 올라가는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만 장기 사이클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천천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쪽은 조선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선 쪽에서의 견조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쪽이 기자재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 보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정말 뜨거운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조시푸드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왜 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렸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랑? 사조그룹과 함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사조산업이라는 기업에서 하남 쪽에 골프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56만 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의 6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사조 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함께 연동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 후반으로 가게 되었을 때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 변동성이 살짝씩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관련 종목군들이 하루 만에 끝날 이슈는 보이진 않습니다. 하루 이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따라서 사조 산업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사조 시푸드 역시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종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가 제가 장 막판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렸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던져야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낮은 가격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차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이슈, 하루짜리 이슈가 아니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가 매수해봐도 되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뭐 그린벨트 관련돼서 뭐 해제 관련주다 이제 분류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제 골프장의 지분의 20%를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남 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골프장이 대부분의 산을 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과연 아파트를 졌을 때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여기에다 아파트를 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린벨트 푼다라고 해도 지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 조금은 좀 의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X를 드렸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린벨트를 어디를 풀어줄 것이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하남 쪽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런 사조 그룹주, 특히 사조 시푸드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OX로 의견이 갈렸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국내 태양광 대표주인 한화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자, 엇갈렸네요. 엇갈렸네요. 자, 김시임 팀장님 왜 X 드셨을까요? 우선 친환경 종목으로 보게 되었을 때 특히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두 이제 분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은 상황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대선 관련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선 관련했을 때 이제 해리스 관련 종목군들로 친환경 종목군들이 손에 꼽히고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CS 윈드라든지 혹은 SDN이라든지 그냥 네. 그린파워,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CS 윈드가 이미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저가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주 안에서 선택을 할 때는 하나솔루션이냐 혹은 CS 윈드냐를 선택할 때 CS 윈드를 조금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하나솔루션이라든지 SDN, 금양 그린파워가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이 되는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때는 무거운 하나솔루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하나솔루션보다는 SDN으로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보다 더 나은 수익률 게임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에 대해서 X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다른 종목들,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임순재 대표님은 동그라미 드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여하에 따라서 뭐 친환경주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라는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대선이 이제 접전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 관련된 종목도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일수록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 여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친환경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덧붙여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태양광 관련된 이제 투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이제 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파산해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일괄 이제 생산 시설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한 2조 원 규모의 지금 대출을 조건부긴 하지만 대출 보증을 해준다라고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올 만큼 미국 내에서 태양광 관련된 입지가 지금보다 좀 강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향후에 이런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관련 수혜 기대감, 더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LS 에코 에너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전선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 종목의 상승 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베트남 가공성 공급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두 분의 의견 또 갈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전력공사의 가공전선 납품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단다라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향후에 그 베트남 내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2030년까지 한 20조 원 정도가 지금 뭐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한 2조 원 정도가 이런 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내에서 뭐 지금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 내에 이런 전선 수출이 상당 부분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이런 전선 관련된 수출이 하반기 이후에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종목의 주가 탄력성도 지금보다 좋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2분기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드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전선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전선 쪽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변압기 쪽이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들 섹터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전선, 변압기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이끌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이끌었던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 코스피라든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상승이 나왔다가 쉬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전선이라든지 변압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나 다만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지금은 좀 관망에 대한 흐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이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 엔캐리의 표적이었던 이 반도체 쪽에 투심이 살아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출업체들의 2월 내고 영향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0.85% 밀리면서 1,365원 50전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의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의 상승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강세로 출발한 우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장중 한때 이 지수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증시 내에서 니케이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한 뉴스가 있었죠. 대지진과 관련된 투신 위축이 있었는데 니케이 지수도 상승 반전을 했고요. 우리 시장 역시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대만의 TSMC의 7월 매출이 잘 나와줬다라는 점도 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2,58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졌는데요. 760선 회복에 성공한 오늘 코스닥 시장입니다. 2.57% 강세를 기록했고요. 764선을 기록하면서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내에서 반도체 업종의 상승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엔비디아의 급등세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HBM 관련주들의 상승세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가 4.96%, 거의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7만 원 선 회복에 성공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1.7%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TSMC의 7월 매출도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줬는데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4.7% 증가를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23.6% 증가했다라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랠리를 이어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4%대 약세 속에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달려주는 모습이었죠. 현대차가 2.75%대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기아차 역시 동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0.1%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04% 상승하면서 32만 5,5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놓은 네이버의 주가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0.6%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의 투심이 개선이 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 2차 전지 쪽도 모처럼 훈풍이 불었는데요. 삼성 SDI가 2.3%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LG화학이 3.4%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어제 현대모비스와 시총 순위가 뒤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역전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세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2차 전지 전반의 투심이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났고요. 더불어서 개별 종목에 또 이슈가 있었죠. 이동채 전 회장이 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라는 뉴스도 투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7.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도 6.9%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바이오 종목들의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6%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HLB가 3.2%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단안에서는 엔캠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엔캠이 5% 넘는 상승하면서 16만 1,8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는 1.2%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클래시스는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와줬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라는 분석 속에서 1.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살아난 반도체 투심 속에서 오늘 소부장단 안에서 종목들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리노공업이 1.7%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HPSP도 1.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개임주 투심이 좀 위축된 상황에서 펄어비스는 1.5%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체크포인트 임순자 대표님께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봐야 될까요? 네, 일단 주말에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지금 천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올림픽 폐막 이후에 아마 공격이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장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올림픽 폐막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공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양측 간의 확전 여부가 아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지표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등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3일 화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4일 수요일에는 이제 7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지표가 과연 이제 기존과 같이 그냥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조금이라도 재반등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김시훈 팀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자, 다음 주 전략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1희 1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불확실한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면서 좀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경기 침체를 두고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또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려가는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아직까지 거래대금이라든지 혹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혹은 횡보에 대한 부분들 혹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 따라서 매수 전략을 조금 달리해야 한다. 지난주 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혹은 용기를 내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라라기보다는 올랐을 때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야 하는 심리가 깊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에 대한 장세는 조금 더 길게 올해 8월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임순재 대표님께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김시훈 팀장님께서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이제 내일의 전략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어떤 섹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김시훈 팀장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특히 그렇기 때문에 8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9월 초까지도 이런 이제 불안한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선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계속 이제 호조를 보일 그런 이제 업종 중심의 그런 대표주 중심으로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섹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좋은 이제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절,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도체와 조선 기자재, 전력기기 관련 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김시훈 팀장님,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코스닥의 수급이 일주일 내내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다가 좀 오늘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들이 어느 쪽으로 몰릴 것인지 주목하시는 좀 섹터가 있을까요? 주목하고 있는 쪽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개인들만 3조 넘게 매수를 하는 모습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수급이 9천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외국인들은 그동안 코스피 시장을 샀지 코스닥 시장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들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그 부분을 외국인이 매수가
나오게 되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을 거의 다 외국인 들고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수급이 손바뀜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회를 찾으려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찾는 게 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 하면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긴 하나 업황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다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기회를 찾는다면 바이오 섹터들 지난 하락장 속에서도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이 보여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선 쪽에 대해서도 하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는 조선과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교집합 섹터 조선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